현지 시간으로 4월 10일 마이애미 히트의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되면서 그들의 시즌도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이 실패하자 마이애미 팬들은 큰 아쉬움에 빠졌을 텐데요. 마이애미 팬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농구 팬들을 더 큰 아쉬움에 빠뜨린 건 마이애미 히트의 간판 스타였던 드웨인 웨이드의 NBA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이렇게 끝났다는 사실일 겁니다. 저 역시도 마이애미 히트의 팬은 아니지만 드웨인 웨이드라는 선수의 커리어가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나도 아쉬운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역대 최고의 슈팅 가드 중 한 명이었던 드웨인 웨이드의 커리어와 그의 생을 이 영상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짧게나마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드웨인 웨이드의 풀네임은 드웨인 타이론 웨이드 주니어이고 1982년 1월에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직업군인 출신이었던 웨이드의 아버지는 웨이드가 갓난아기였을 때 웨이드의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그를 떠났고 그때 받은 상처 때문이었던지 그의 어머니는 그 후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웨이드의 말에 따르면 그가 어릴 때는 어머니와 대화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는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다고 했으며 당시에 9살이었던 친누나가 웨이드를 키우다시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자란 웨이드는 어릴 적에 불우하고 힘든 시절을 회상하면서 본인이 어린 아이였을 때 길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통에 시체가 있는 걸 목격한 적도 있다고 하였으며 6살이었을 때는 집에서 TV로 만화를 보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어머니를 잡기 위해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 6살이었던 웨이드의 머리에 총을 겨눈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우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웨이드가 이제 8살이 됐을 때 웨이드의 누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다른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던 아버지에게 웨이드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웨이드와 웨이드의 누나는 버스를 타고 아버지의 집으로 갔고 당시 웨이드의 누나는 웨이드에게 하룻밤만 아빠 집에서 자면 다음날 누나가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이드의 누나는 하루, 한 달, 1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웨이드는 당시에 매일 집 앞에서 버스가 설 때마다 보면서 누나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렇게 웨이드는 이제 아버지와 3명의 이복 형들과 새 삶을 살게 되었고 다행히 그 새 삶이 웨이드가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 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당시 아직 어린 아이였던 웨이드를 웨이드의 아버지는 상당히 거칠게 키웠다고 해요. 맨날 누나 보고 싶다면서 우는 웨이드를 달래주기보다는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애처럼 울 거냐 하면서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웨이드를 깨워서 이복 형들과 뒷마당에서 농구도 가르쳐주고 형들과 함께 시합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웨이드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형들과 아버지는 상당히 거칠었지만 본인이 강한 남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웨이드는 형들과 농구를 하면서 새 삶에 적응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의 지도와 이제 보살핌 아래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서 하널드 리차드라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웨이드는 이제 농구와 풋볼 두 스포츠에 모두 재능을 보였지만 키가 점점 자라면서 농구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 세계적인 농구 스타였던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NBA 선수를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웨이드는 이제 지역 내 이제 탑급 선수로 성장하게 되었지만 당시에 성적 미달로 3곳의 대학에서만 제안을 받게 되었고 그 중에 이제 마케트라는 대학에 진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만 또 성적 미달로 인해서 1학년 시즌은 참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은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선수로 뛰려면 넘어야 하는 그 성적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1학년 시즌을 날리고 간신히 시험을 패스해서 2학년 시즌부터 뛰게 되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학에서 뛴 그 2년 동안 웨이드는 굉장히 매우 성공적인 대학 시절을 보내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NBA 역사상 최고의 드래프트 라인업이라고 꼽히는 2003년도 NBA 드래프트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웨이드는 이제 드래프트에 올라가서 5번째 픽으로 뽑히게 되지만 당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솔직히 첫 번째 픽으로 뽑힌 그 하이스쿨 센세이션이었던 르브론 제임스와 그리고 3번째 픽으로 뽑혔던 카멜로 앤소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당시 웨이드는 본인이 몇 번째 픽으로 어느 팀으로 갈지를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드래프트 시작하기 바로 전에 에이전트가 와서 마이애미가 너를 첫 번째 라운드에 선택하기로 했다고 전해주면서 카메라에 잡히니까 뽑히기 전까지는 표정 관리를 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웨이드는 이제 마이애미로 가게 되었고, 저는 이게 마이애미 팀 역사상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이애미는 드웨인이 오기 전까지 매우 참담한 상황이었어요. 90년대 알론조 모닝과 팀 하드웨이가 있던 시절 이후로는 계속 삽질 중이었고, 웨이드가 오기 바로 전 시즌엔 고작 25승밖에 거두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웨이드가 오자마자 팀은 42승을 거두면서 이제 웨이드는 평균 득점 16.2점을 기록하고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면서 두 번째 라운드에서 이제 페이서스한테 아쉽게 탈락하지만 르브론과 카멜로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그 드웨인 웨이드라는 이름을 강하게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마이애미는 또 다른 역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센터였던 샤킬 오닐을 트레이드해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샤킬 오닐과 웨이드의 조합의 효과는 적응 기간도 필요 없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팀은 바로 59승을 거두면서 승률이 70%를 넘기고 그냥 바로 우승 후보로 올라서게 됩니다. 웨이드와 샤킬 오닐은 각각 평균 득점 24.1점과 22.9점을 기록하면서 정말 분위기 좋게 동부 1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 첫 라운드에서 뉴저지 네츠를 상대로 4연승,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서 워싱턴 위저즈를 상대로 또 4연승, 가볍게 동부 파이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동부 파이널에서 이제 전 시즌 챔피언이었던 디트로이트 피스턴즈와 접전을 하게 되는데, 시리즈가 2대2까지 가면서 정말 박빙의 승부를 하던 중에 다섯 번째 게임에서 웨이드가 옆구리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 6를 결장하게 되고 무리하면서 게임 7에는 나오게 되지만 부상 투혼 끝에 마이애미는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즌이 굉장히 아쉬웠던 게, 이때까지는 샤킬 오닐이 아직 전성기였고 웨이드의 부상이 없었다면 피스톤즈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여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만약이란 건 없지만 그때 파이널에 가서 스퍼스와 했다면 저는 마이애미가 더 유력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샤킬 오닐이 전성기 때는 당시 스퍼스의 에이스였던 팀 덩칸한테 유독 강했었어요. 그리고 여론도 웨이드의 부상 전까지는 마이애미의 우승을 가장 높게 예상을 했었고, 그렇다면 웨이드는 샤킬 오닐과 백투백 우승을 달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또 그랬다면 지금 웨이드의 위상이나 평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쉽게 2004-2005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고, 마이애미는 이제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앤투안 워커랑 게리 페이튼 같은 베테랑들을 영입하면서 2005-2006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즌 초반에는 분위기가 약간 안 좋았어요. 샤킬 오닐도 부상을 당하고 감독도 스탠 벤건디에서 펠 라일리로 교체되면서 약간의 적응 기간을 거치게 되지만, 웨이드가 팀을 하드캐리하면서 팀은 결국 52승을 거두면서 동부 2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됩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분위기가 매우 좋았어요. 첫 라운드에서 시카고를 제끼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뉴저지 네츠를 제치고, 이제 동부 파이널에서 전 시즌에 자신들을 탈락시켰던 디트로이트 피스턴즈와 6게임 만에 그들을 물리치고 복수를 하면서 팀 역사상 처음으로 NBA 파이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이널에서는 이제 서부에서 올라온 독일의 명장 더크 노비츠키가 이끌던 달라스 매버릭스와 붙게 되는데, 첫 두 원정 게임을 달라스에게 내주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진 것도 접전 끝에 진 게 아니라 첫 게임은 10점 차, 두 번째 게임은 14점 차로 내주면서 그냥 꽤 쉽게 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샤킬 오닐도 나이와 부상 때문이었는지 기량이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즌을 끝내고 싶지 않았던 웨이드는 홈에서 치러진 세 번째 게임에서 42점을 넣으면서 팀을 하드캐리하고, 노장이었던 게리 페이튼이 9.3초를 남기고 중거리 슛을 넣으면서 정말 가까스로 2점 차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뒤집은 마이애미는 분위기를 타서 네 번째 게임을 14점 차로 가볍게 이기고, 다섯 번째 게임에선 웨이드가 43점을 넣으면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슬아슬했던 1점 차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달라스로 돌아와서 했던 여섯 번째 게임에선 달라스 역시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었는지 고군분투하지만 결국에는 마이애미가 3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마이애미 팀 역사상 첫 번째 우승을 하게 되고, 웨이드는 파이널스 MVP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단히 제 기억을 말씀드리자면, 당시 웨이드가 3년차 선수였고 3년차였으면 아직 신인 선수였는데, 제가 NBA 농구를 좋아하게 된 게 마이클 조던이 첫 번째 은퇴를 하고 막 돌아온다 만다 할 때였으니까 1994, 95년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NBA를 봐오면서 저는 신인이 이렇게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르브론이나 코비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하물며 팀 덩칸도 리그 2년 차일 때 우승을 하고 파이널스 MVP를 받았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당시 웨이드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그때 농구를 당시에 보지 못하셨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의 3년차 선수가 NBA 파이널에서 42점을 넣고 43점을 넣는다고 상상만 해봐도 정말 웨이드가 당시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직도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게 당시 3년차 신인이었던 웨이드를 보면서 전성기 때 마이클 조던이 되게 많이 연상이 됐었어요. 주변의 친구들이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중거리 슛과 돌파로 게임을 이끌어가는 모습도 그랬고, 뭔가 마이클 조던이랑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저한테는. 아무튼 그렇게 드웨인 웨이드는 저에게는 신인으로서는 정말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렇게 팀을 이제 첫 우승으로 이끌고 파이널스 MVP를 받았던 웨이드는 커리어의 정점을 찍게 되었지만 팀의 버팀목이었던 샤킬 오닐이 노쇠하면서 팀의 전력은 하락하게 되었고, 웨이드 역시 부상을 겪으면서 팀은 점점 하위 팀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2010년에 웨이드의 절친이자 NBA의 간판 스타였던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애미로 오게 되고, 또 토론토의 간판 스타였던 크리스 보쉬까지 마이애미로 조인하면서 웨이드에게 이제 두 번째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이때는 이게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셋이서 이제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마치 합성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으니까. 얼마 전에 웨이드가 어떤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르브론이랑 그냥 둘이서 와인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이제 와인을 마시면서 웨이드가 요즘 맨날 플레이오프 첫 라운드에서 떨어지는 게 짜증난다고 하니까 르브론도 자기도 뭐 플레이오프에서 맨날 져서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 같이 해볼까? 하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리그 역대 최고의 사기팀을 만들게 되었고, 마치 그때 5번 연속 우승을 할 것처럼 난리를 떨었었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마이애미에서 함께했던 4년 동안 2번만 우승을 하면서 거의 반쪽짜리 성공만을 거두면서 드웨인 웨이드는 이제 마지막 전성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르브론은 친정팀인 클리블랜드로 돌아가게 되고, 보시도 무슨 희귀한 병에 걸려갖고 거의 은퇴를 하다시피 하게 되면서 웨이드 홀로 남아서 이제 팀을 이끌게 되지만, 웨이드 역시 이런저런 부상에 시달리면서 예전 같은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팀에서 결국 트레이드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시카고랑 클리블랜드 같은 이제 팀들을 떠돌아다니다가 2018년도에 다시 마이애미로 돌아오면서 마지막 두 시즌을 뛰고 이제 4월 10일 치렀던 게임을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웨이드의 은퇴가 정말로 아쉬운 게, 마이클 조던에서 시작되어서 알렌 아이버슨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로 이어졌던 그 중거리를 장악했던 슈팅가드의 계보가 이제 드웨인 웨이드에서 끝나게 된다는 게 그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아재 같은 설명을 하자면, 농구는 항상 키 큰 그런 거인들이 골 밑에서 장악하던 리그였어요. 하지만 마이클 조던이 등장하면서 빠르고 슛도 잘 쏘지만 인사이드 게임도 강했던 그런 다재다능하고 중거리를 장악했었던 슈팅가드들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게임 룰도 바뀌고 이제 게임 전략도 바뀌면서 이제 스테판 커리 같은 선수의 등장으로 게임이 점점 진화하면서 현재는 3점 슛 위주의 게임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더 이상 코비나 웨이드 같이 중거리를 장악하는 슈팅가드들의 전성기는 끝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제임스 하든 같은 이제 최고의 슈팅가드가 존재하지만, 하든 역시 중거리보다는 3점으로 승부를 보는 선수이고, 그나마 지미 버틀러가 그래도 웨이드의 계보를 잇는 그런 중거리 슈팅가드라고 보이지만 그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나 코비 브라이언트의 그런 전성기 때처럼 슈팅가드들이 중거리를 장악하던 시절의 농구가 정말로 볼거리도 다양하고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계보가 이제 드웨인 웨이드의 은퇴로 이제 완전히 막을 내리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물론 현재의 농구도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새롭지만요. 그리고 또 웨이드는 그 외에도 정말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선수였습니다. 공격에서부터 수비 그리고 멘탈까지, 농구 실력도 그랬지만 제가 정말로 높이 사는 건, 르브론과 한 팀이 되었을 때는 2인자로 한 발 물러나면서 본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했었고, 또 본인의 기량이 하락했을 때는 벤치로 물러나면서 어린 선수들을 서포터 해주는 그런 역할을 완벽하게 했다는 게, 그게 정말로 너무나도 보기 드문 선수였던 것 같아요. 알렌 아이버슨도 그랬고 코비 브라이언트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카멜로 앤서니도 그렇고, 거의 모든 스타 선수들은 늙었다고 본인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한 정말로 보기 드문 선수가 드웨인 웨이드였고, 저는 그런 모습이 정말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농구 역사상 정말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자 당연히 명예의 전당에 입성될 드웨인 웨이드의 다가온 은퇴가 저는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